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3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날씨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죠? 네, 주식시장은 또 막 출렁출렁거립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 한 번씩 부는 돌풍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돌풍이 뭐 허리케인이 되고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한 번씩 엄청난 태풍이 예전에 2004년이었나요? 태풍 매미? 우리가 항상 보면 이 월스트한 케이스를 항상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인류가 그동안에 생존을 할 수 있었다. 위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 몸에는 항상 위험에 대해서 좀 과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면 3년, 2, 3년 쭉 오르다가 1년 만에 박살. 그리고 또 쭉 오르다가 박살. 뭐 미국장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좋을 때 좋다라는 것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나쁜 거에 대한 민감도, 센시티비티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당연한 건데 이 변동성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공포감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 국면에서는 신문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걸 공부하는 게 훨씬 값진 시간이 되고 마음 관리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뭐 공매도 관련해서 작년에 말도 그랬고 올해 제가 공매도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어떤 주식을 우리가 사야 되는지 그런 리서치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씁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정재영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HTS에 보면 대차가 가능한데 차입 공매도가 안 된다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입 매도와 공매도가 차이가 있는지요?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한동안 질문을 못 드렸는데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매도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솔직히 이해는 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를 영어로는 숏셀링이라고 하거든요. 숏셀링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공매도잖아요. 앞에 공짜가 붙은 게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해서 공매도인데 없는 주식을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려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를 공매도 때리고 싶은데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빌리게 되고 뭐 저도 댓글 보면서 알게 된 건데 HTS나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누군가가 빌려서 가고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뭐 승인을 해놓으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도 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야 삼성전자 주가 이게 75,000원이 말이 돼 60,000원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75,000원에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빌릴 때에 대한 부분은 뭐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빌려서 내가 얼마에 매도를 때려놨다가 결국은 나중에 내 예상대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90,000원을 갔어요. 90,000원을 갔는데 자 이제 공매도 갚아라고 상환 콜이 오게 되면 75,000원에 뭐 1000주를 때렸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1000주면 7,500만 원이잖아요. 7,500만 원이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네, 7만 5천에 1000주를 매도했으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9만 원 됐을 때 상황 콜이 와서 야, 그거 빌려갔던 거 1000주 갚아 라게 되면 9만 원에 1000주를 사야죠. 그러면 9천만 원에 내가 주식을 사서 1000주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손실도 보고 주식을 빌려서 때려놓고 뭐 10년 20년 그냥 가만히 공매도를 그대로 취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공매도 기한 한정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매도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빌려오려면 그 빌리는데 대차 수수료 엄청나게 높습니다. 2018년도에 17년이었군요. 17년도 하반기에 주가 랠리가 있을 때, 그때 바이오 랠리가 있을 때, 그때 제가 공매도 상위 10종목 뽑아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주식이 공매도 하려면 그 셀트리온 주식 빌리는데 연 이자가 18%인가 20%인가 뭐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야,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저 연 이자 18% 내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벌겠다고, 야, 그 정도로 자신 있나? 그 생각했었는데 주가가 날아갔었죠, 위로. 그러면서 그 시세 차익에서 터지고 이자, 주식을 빌리는데 이자에서 터지고 양방으로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법 공매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법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기관들 중에서 한 번씩 이제 걸렸던 게 어떤 거냐면요. 보통 증권사 프롭데스크에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프롭데스크들이 차익 거래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 전환사채 같은 것도 한번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뭐 대주주들 블락 매도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홍라희 여사님부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자를 3% 4% 할인을 해서 블락 딜을 하잖아요.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뭐 올 초에 2조 3천억인가 매도가 나왔었죠. 자, 2조 3천억 원어치의 블락 딜이 일어나는데 5% 할인을 했다 치자고요. 10%로 합시다. 그러면 2,300억 원어치 가격으로 따지면 8만 원짜리를 7만 2천 원에 10% 할인해서 블락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원래는 그 주식을 블락딜로 받아서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그래 블락딜 딜던 해가지고 자 그러면 10% 할인된 가격에 내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주식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저녁에 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딜에 대한 얘기를 오전 10시부터 막 들었다. 야,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삼성전자 10만 주 신청할게요. 10만 주 10% 할인된 가격에 줘. 해가지고 10% 할인된 가격에 그러면 10만 주 딜던입니다 하면 그 주식이 오늘 장 끝나고 들어올 건데도 막 때리는 거죠. 미리. 주식이 없는데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제가 이틀 뒤에 결제인데 어차피 오늘 매도하고 오늘 저녁에 매수를 하게 되니까 결국 결제는 이틀 뒤에 그 블락 받았던 주식이 들어오고 또 오늘 내가 장중에 매도한 주식이 또 결제가 되면서 나가고 당일치기로. 그런 시간차 공격. 배구의 시간차 공격 있잖아요. 그런 시간차 공격을 하면 결국은 오늘 저녁에
주식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주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이 없는 건데도 미리 때리는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벌써 15년 전부터 요런 매매는 금감원에서 그걸 다 잡아냈었습니다. 그런 걸 잡아냈었는데 최근에도 전수조사를 좀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걸려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불법 공매도입니다. 없는 주식. 또 하나 두 번째 불법 공매도는 예전에 거의 있었죠. 삼성증권의 직원들한테 주식이 뭐가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그게 배당금이 뭐 500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주식이 500주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계좌에 입력이 되면서 그 삼성증권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 내 계좌에 갑자기 그때는 아무튼 갑자기 계좌에 뭐 몇 천만 원 뭐 이런 돈이 생긴 거죠. 평가 금액이 나오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은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던 게 증권사 직원이면 다 알잖아요. 이게 뭔가 에러가 있었나 보다. 근데 그걸 주식을 또 팔았던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리서치에도 한 명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부끄러운 짓이죠. 뻔히, 이게 누군가가 나한테 계좌 이체를 좀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길에서 뭘 줍더라도 지갑을 줬더라도 경찰서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도덕관념인데 그 주식이 들어왔다고 그걸 우와 나한테 지금 사목이 생겨서 하면서 때린 직원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에 보면 전산상의 에러긴 했었지만 없는 주식을 때렸던 거예요. 없는 주식을. 이런 게 불법 공매도로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불법 공매도 이 부분은 많이 그래도 단속을 좀 했더라고요. 네,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제가 아는 부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피트 린치도 그랬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숏셀링 공매도는 하지 마라라고 그 주식의 두 대가분들이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지키고 삽니다. 왜냐하면 숏셀링 공매도해서 돈 벌기 힘듭니다. 그리고 터질 때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0종목에서 10종목 다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춥니다. 그런데 내가 털렸을 때 그래도 자 분산 투자로 내가 10종목을 우리가 분산 투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억으로 1,000만 원씩 쭉 투자를 했는데 잘못 본 종목 반토막 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50%.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손실입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이 수익이 나서 뭐 30%, 70% 오른 것도 있고 하면서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 본 종목이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도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도 있고 한미반도체 주식을 만약에 공매도로 때렸으면 1,000만 원을 공매도로 때렸으면 한 14배 올랐잖아요. 1억 4천 터지는 거예요. 1억 4천. 그러면서 내 원금이 전체 원금이 이 공매도 한 종목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확률 개념이 없으면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기업 분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확률 개념하고 내가 벌 때, 잃었을 때 그러한 거에 대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공매도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얘기하는데 공매도로 돈 벌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반대의 경우가 또 내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사는 신용이잖아요. 신용. 신용이든 공매도든 보면 신용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가 빌려서 투자하면 다 유리합니까? 돈을 빌려서 나는 돈이 1억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돈을 그러면 증권사에서 10억을 빌려줘요.
그러면 10억으로 하면 유리합니까? 그게 타짜 영화에서 1회 김혜수 씨가 한 얘기가 있죠. 정마담이. 그 돈 빌려주면서, 그 호구 삼촌한테 돈 빌려주면서, 근데 사장님, 이걸로 되겠어요? 판돈이 좀 커야지. 1억 빌려서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한 5억 빌려줘. 그러면 그 옆에 나오죠. 호구는 내가 판돈이 적어서 돈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리다,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든, 아니면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때리다. 네, 그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레버리지를 이용을 할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3%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2년과 같은 약세장에서는 공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때렸으니까 돈을 버는 장이고요. 강세장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터지고 신용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장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크게 엇갈립니다. 근데 다들 시장을 잘 못 읽어서 어떨 때는 약세장에서는 신용이 왕창 터지고, 강세장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왕창 터지고, 그게 반복이 됩니다. 두 주체가 다 레버리지 쓰는 주체인데, 내가 주식의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신용이든 공매도든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전쟁 한창인데 삼성노조 첫 파업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안 그래도 전자가 최근에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했는데 갑자기 또 파업한다고 어제 3%나 이제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 전삼노가 회사 창립 이래 첫 파업을 예고를 했고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1969년 창사 이후 삼성그룹 첫 파업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뱅과 파운드리 산업에서 잇따라 경쟁 기업에 밀려나며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 악재가 터져나온 건데,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29일 전자 서울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삼노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를 파업의 시작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음 달 7일? 6월 7일이네요.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버스 숙박 농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파업 선언은 올해 임금 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이 재차 결렬된 게 발단이었고, 본교섭에서 노조가 사측 위원 2명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하네요. 지금은 전자에는 5개 노조가 활동 중인데 조합원 수가 28,000여 명에 달하는 전삼노가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집회에 이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의 순수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고요. 신생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는 이날 최근 전삼노 행보와 민주노총 회의록을 보면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급단체 민노총 가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 목적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전자는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
직원이 다수인 전삼로에 파업 선언까지 나오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날 파업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3% 내린 75,200원에 마감을 했고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졌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은 4,253억 원에 달한다. 네.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손우목 위원장께서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근데 요 대목을 읽으면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450만 원래 600만 명인데 많이 좀 이탈하셨죠. 주주를 조금 무시한 파업 선언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 국민의 관심을 갖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협상력에 아마 도움이 될 거다고 생각하고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지금 HBM하고 파운드리하고 전자의 위기감 그리고 수장도 교체되고 전자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파업 선언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파업을 했으니까 주가의 영향은 어제 3% 빠졌었잖아요. 그러면 파업을 한다라는 그것도 이제 창사 이래 처음 파업이다 보니까 이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침 모닝 브리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파업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은 현대차 노조. 예, 그래서 그 노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 안 한다 그 회사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었는데 우리가 보면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생산을 위한 3대 요소. 네,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토지, 노동. 그죠? 이 세 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거기서 뭐 토지를 제외하고 자본이 뭐죠? 예, 주주이고요. 돈이 없으면 뭐 회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노동자가 없으면 또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뭐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매출이잖아요. 그 매출에서 노동자 인건비와 그 다음에 원재료비, 그 다음에 아까 뭐 토지 이런 거 나왔었는데 뭐 토지를 뭐 임대하기 위해서 돈을 뭐 빌려서 또 썼으면 그 은행한테 내는 이자 비용 이런 걸 다 빼고 남는 게 이익인데 그 이익에서 이제 텍스 정부가 또 떼가죠. 예, 정부한테 떼주고 남는 게 주주몫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거기에 이 대주주는 어떤 역할인가 그래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지금 일체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고 그죠? 미국은 대주주하고 경영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애플, 팀쿡,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네, 대주주 아니잖아요. 전문 경영인을 앉혀가지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경영진의 목적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영의 목적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 그 극대화를 하는 경영진인가 아니면 자기가 사리사욕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저 사람은 사리사욕, 콩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네 하면 주주가 그냥 바꿔버리죠. 뭐 말이 좀 많아졌는데 그래서 조금은 주주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 성장이 주주 가치 성장, 미국의 주주 가치 성장과 기업 가치,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려면요, 기업 가치 성장이 이퀄 주주 가치 성장, 일치하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모르고 투자하다 보면 계속 뒤통수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GPU 사재기, 엔비디아 주가 더 간다. 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얘기하면서 요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가 거의 이제 이 패닉 바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테슬라도 그랬고 요렇게 언론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많이 빠질 때는 많이 빠지는 이유를 시장이 막 어려웠을 때 22년 그럴 때는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아주 확신을 갖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데 루비니 교수님한테 가서 또 물어보죠. 이번 위기는 정말 거대한 위기다. 메가 트레트다. 이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또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부근에서는 또 그 주식을 안 깎고 있고 그동안에 너무 빨리 밑에서 판 사람들의 이 스트레스를 그 올라오는 그런 기사들이나 방송들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일단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 기사가 그렇게 뭐 바람 잡는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기사들이 언론의 속성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속성을. 왜냐하면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계속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자, 갓비디아 주가 어디로? 챗GPT 등장 이후 주문 쏟아져 3년간 600% 올라 1200불 넘바. PER 40배 과열 우려에도 실적 탄탄해서 추가 상승 여력. MS 애플 비해서 시장 규모가 작아서 시총 2위 쉽지 않아 비관론도 있다. 자, 엔비디아 시대라고 되어 있고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1000BDR을 훌쩍 넘어서 1200달러를 넘보고 있다.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은 엔비디아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쏠린다. 네, 여기도 돼 있죠. 전 세계 투자가들의 관심이 이제 쏠려 있죠. 자, 지금이 고점이라는 거품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의 등장이 전 세계 판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인데 빅테크들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질주도 계속될 것이라는 논리다. 한 애널리스트는 챗GPT 발표 전까지만 해도 2023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로 이뤘었죠. 네, 22년 11월 달 발표되기 전만 하더라도 22년 11월 달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왔는가 한번 보더라도 그때는 되게 암울했었습니다. 자, 이 챗GPT가 전 세계 성장률을 그야말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앞으로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2017년 구글 직원 8명이 만든 트랜스포머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성형 AI는 모델 크기가 커지고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데
생성형 AI는 한계에 도달하는 무어의 법칙을 깨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전 속도가 놀랍다. 생성형 AI 대표 주자인 오픈 AI의 챗 GPT는 22년 11월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처럼 텍스트로 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사람과 음성으로 실시간 대화하고 짧은 문장으로 1분 길이의 고품질 동영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발전해서 AI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진화한 AI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하려면 엄청난 양의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전 세계 테크 공룡들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잡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오픈 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챗GPT와 경쟁하는 AI 제미나이를 만드는 구글, 개방형 AI인 라마3를 만드는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엔비디아 GPU를 사들이는 이유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웰을 가장 빠르게 도입할 것이라며 자랑하고 있고, 앨런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AI 스타트업의 GPU 10만 개를 구매해서 AI 기가 팩토리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기업 경쟁력이 되고 주가까지 움직이는 형국이다. 그야말로 엔비디아 웩도독 현상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의 이 락인 효과도 만만치 않은데, 엔비디아는 AI 연구자와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고객들이 경쟁사로 빠져나가고 싶어도 나가기가 워낙 힘든 구조다. 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엔비디아는 올 들어서만 주가가 130%, 3년간 600% 올랐을 정도로 과열 상태인데, 향후 1년간 실적 전망 기준 PR이 40배를 넘었고, 그럼에도 엔비디아에 계속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지금이 AI 혁명에 따른 인프라 대전환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KKR은 올 6월 보고서에서 2030년이면 빅4 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50%가 AI 관련 작업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현재는 30% 수준이랍니다. 텀리 펀드 스트리트 설립자는 1990년대 시스코와 AI 시대 엔비디아를 비교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인터넷이 부상하면서 시스코 주가가 크게 뛰었듯이 AI 시대의 엔비디아가 강세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특히 당시 시스코의 PER이 100배까지 뛴 것에 비하면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네, 이게 포워드도 보면 100배였는데 실제 트레일링으로는 한 190배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 벤 라이치스 멜리우스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세금 및 이자 차감 전 순이익 마진 69%는 놀라움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AI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맥커리 애널리스트인 프레드릭 헤브마이어는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생각한다. AI 활용이 보편화되면 현재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추론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런 대목이 우리가 우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좀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땡땡땡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생각한다. 땡땡땡이 보편화되면 전 세계의 모든 땡땡땡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땡땡땡이 구축될 것이다. 그죠? 네. 3, 4년 전에 이 전기차 시장 얘기할 때랑 비슷합니다. 물론 거품론도 있다. 뉴욕대의 다문다란 교수는 전체 AI 시장에 비해서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다면서
엔비디아의 지금 가치를 합리화하려면 반도체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을 엔비디아가 정복해야 한다. 클라우드와 오피스, 윈도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비자 기기 시장을 지배하는 애플에 비하면 엔비디아의 시장 규모는 훨씬 작다는 것이고, 현재 AI 붐이 버블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테크 분석 전문가로 유명한 스콧 갤러웨이 NYU 교수는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산한 시장 가치는 AI 붐이 일면서 3조 달러나 급증을 했지만 앞으로 이 회사들이 AI로 늘릴 수 있는 매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래도 기사를 그죠? 앞에 지금 이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시장의 그런 이 이야기도 적어놨고, 그 뒤에 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나 이 다모다란 교수가 보면 밸류에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라 가지고 좀 엔비디아를 너무 빨리 파셨다 했잖아요. 450불일 때. 그렇긴 한데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전체 AI 시장에 비해서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고, 또 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하고 이쪽 AI 반도체 시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그 비교하는 방법,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런 게 하나의 중요한 노하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여기도 나오지만 텀리가 얘기했듯이 시스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었다. 그러면 그때 시스코 주가를 샀다가 얼마나 크게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다 아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버블이 만들어질까에 있어서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니까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스코와 같은 버블이 이번에도 나올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이번에 액면 분할이라는 그런 또 히든 카드도 나오고 하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 엔비디아 얘기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자꾸 밑에 기업들 찾는다 했잖아요. 그게 좀 위험하다는 말씀도 그저께 들었었는데, 자, 엔비디아보다 더 뛴 한미 반도체 서학개미 몰린 슈마컴은 뒷걸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반도체주 연초 대비 지금 주가 수익률이 엔비디아 137%, 하이닉스 42%, 한미 반도체 178%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장 도저히 못하겠어, 미국장 갈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번 한국장에서는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 주식은 샀었냐? 꼭 물어봅니다. 한국장에서 이런 주식을 못 샀는데 미국장 가면 내가 엔비디아를 살 수 있다,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밑에서 발굴해서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좀 볼게요. 엔비디아의 주가 랠리에 힘입어서 관련 밸류체인에 속한 반도체주들도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TC본드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1.67% 내린 29일에도 한미반도체는 3.8% 올라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생산하는 TC본드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 칩을 적층하고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장비로 HBM 생산의 핵심 장비인데,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들이 모두 HBM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올해 말 HBM 생산량은 작년 대비해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전체 HBM TC본드 시장 점유율의 65%를 차지하는 한미반도체의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한미반도체의 올해 예상 PER은 72배. 와, 엔비디아의 60배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인데 그러나 예상 EPS가 올해 2240원에서 내년에 3150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서 향후 추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EPS가 내년에 이렇게 거의 50%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PR이 저렇게 높게 받는 건데, 그건 아니다, 그죠? EPS가 내년에 이렇게 증가하니까 내년까지도 주가가 더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다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하이닉스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인데,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엔비디아발 AI 특수에 따른 수혜주에 SK 하이닉스를 포함했고, 하이닉스의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이 33%에 달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항 HBM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상 첫 노조 파업 소식까지 나오면서 전일 대비 3% 내린 75,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반도체 랠리에 본격 속도가 붙기 시작한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로 알려져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수 인기를 끌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최근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타결정원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한국 투자가들이 미국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식을 총 1,714만 달러, 약 234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네요.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위 퀄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최근에 퀄컴 많이 사셨네요. 자, 폴 믹스 하베스트 포트폴리오 CIO는 당장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식을 추가 매수할 의향이 없으며 700에서 750달러가 되면 매수할 만하다고 본다. 예,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한편 전날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 수요 부진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자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선물에서 1조 5천억 되게 많이 때렸더라고요.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금액은 지난해 7월 25일 1조 3,534억 원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작년 7월 25일 날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때 7월 25일이 이사전지 그 폭등했던 날로 기억을 하는데 엄청나게 때렸었군요. 자, 슈퍼마이크로 한번 볼까요? SM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참 많이 저도 예전에 많이 실수를 했었던 게 이렇게 대장주가 너무 이제 과하다 보면 대장주를 팔게 되고 그러면 대장주가 조정 안 받고 그냥 위로 쭉 뿜어버리면 그 밑에 주를 이제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 초입에 2020년도에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저희가 그때 미국에는 테슬라, 이번에는 테슬라, 이번에는 전기차 모멘텀이구나 해서 그때 LG화학 주식을 하고 그 밑에 밸류 체인으로 대주전자뿐만 아니라 그 장비 회사까지 샀었거든요. 나중에 이 배터리 이 케이스 만드는 회사까지.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제일 윗단에 있는 주식이 제일 늦게 빠집니다. 네, 제일 늦게 빠지고 그 밑에 있었던 밑에 그러니까 일자 밴드들 뭐 밑단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보면 그 영업이익률을 꼭 보셔야 돼요. 그 영업이익률을 이래 보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그게 낮다는 말은 결국은 플레이어들이 많다는 말이죠.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업황의 성장세가 계속 증가는 하는데 성장세가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성장세가 둔화되면 이 밴드들이 여러 밴드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위에 대장 기업에서 야 수익성이 꺾이면 주주들로부터 뭐라 하니까 CR을 하게 되죠. 단가 인하를 단가 좀 낮춰줘 하면서 밑에 기업들이 이익이 먼저 부러집니다. 밑에 기업들이 또 많이 부러집니다. 그게 업황이 둔화 정도면 괜찮은데 업황이 만약에 확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밑에 기업들은 막 우수수 적자로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할 때 이번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게 올라오니까 제2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뭐지 하면서 최근에 뭐 델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밑에 기업들부터 팝니다. 밑에 기업들부터 다 팔고 그 다음에 대장주가 야 이거는 여기는 과열인데 하면 그 대장주도 나눠서 팔게 되는데 그 나눠서 팔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보면 테슬라도 그랬고 팔고 나면 이 가속도가 있어가지고 관성의 법칙이 있다 했잖아요. 항상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 때도 좀 나눠서 팔아야 됩니다. 한 6개월이든지 이렇게 뭐 3개월이든지 나눠서 파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조심해야 되는 거의 시그널은 그 밑에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 밑에 기업들, 뭐, 2차전지 같으면 뭐, 장비, 뭐, 만든다는 회사들. 그 장비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지, 예,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다 있잖아요. 그 영업이익률을 보고, 영업이익률이 평소에는 낮았는데, 수요가 쏠리면서 일시적으로 높아진 그런 기업들은 다시 예, 제자리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밑단에 있는 조그만 큰 대장주부터 미들캡 그 다음에 스몰캡으로 내려가는데 웬만하면 이 스몰캡까지는 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때 2020년에는 대주전자까지 저희가 샀던 이유는 웬만하면 시총 작은 거 안 사는데 야 10배 날 것 같으면 삽니다. 10배 날 것 같으면. 근데 그 10배 날 때까지 물론 절대 못 들고 갑니다. 네, 중간에 시장이 좀 애매하면 밑에부터 팔아버리기 때문에. 자, SMIC 보니까 1229 갔다가 지금 31% 이렇게 빠지서 84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도 3월, 2월에 저희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문의하신 고객한테는 앞으로 750에서 요 박스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박스 플레이를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밑에 기업들 있잖아요. 서버 이렇게 뭐 하드웨어 만들어주고 델이다 이런 기업들은 박스 매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떨어지면 샀는데 안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안 올라오고 그냥 계속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매매를 예, 박스 매매도 좀 조심해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뭐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미일 한국 상품 직구가 쉬워졌다. CJ 대한통운이 역직구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미국, 일본 물류사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네요. 그래서 한국 제품이 해외로 나가는 이 역직구 물류가 원활하게끔 네, 그렇게 했군요. 한국에 지금 역직구, 직구 요것만 무역 수지를 따져보면 적자폭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국내 이커머스 업체의 해외 직접 판매를 돕는 윤활유 역할을 지금 CJ통운이 자처하고 나섰다. 예, 요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삼성을 뒤쫓아 애플도 구형 폰에다가 AI 장착한답니다. 지금 AI 서버 요 얘기가 주였는데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AI가 뜬다. 뭐 요런 얘기가 한 달 전부터 있었는데 그죠? 애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 오는 6월 AI 기능을 탑재한 새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형 기종에도 AI를 장착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쏠리고 있다. 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에 이어서 AI를 장착하자 서두르는 모양새고 이를 두고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AI 폰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평가다. 자, 이번 6월에 열릴 연례 개발자 대회에서 애플은 AI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올해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6 시리즈뿐만 아니라 지난해 내놓은 아이폰 15 그리고 아이패드, 맥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공개될 신형 운영체제 OS인 iOS 18을 통해서다라고 합니다. 아이폰 15에 탑재된 A17 칩의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뉴럴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충분히 AI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뉴럴 엔진은 AI 연산 성능이 뛰어난 애플 반도체의 처리 장치를 말합니다. 애플 휴대폰 판매량은 연 2억 대 이상으로 아이폰 15, 16에 AI 기능이 적용이 되며 단숨에 2억 대가 넘는 아이폰이 AI 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에 탑재될 AI 기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들어간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네. 사람들은 훨씬 뛰어난 뭔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인터넷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기본으로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는 하이브리드 AI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AI로 사진을 보정하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제한하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쭉 밑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얘기고요. 자, 전자가 이처럼 갤럭시 AI를 선보인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3년 전 모델에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생성형 AI 스마트폰은 삼성이 주저한다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 4거든요. 폴더 4인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서 보면 이 갤럭시 S24에서 나왔던 그 AI 기능 있잖아요. 예, 그런 Circle to Search인가 그런 것도 된다라고 막 뜨더라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사람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이런 신기능 나왔을 때 저도 보면 참 이 얼리 어답터가 안 돼가지고 그런 기능을 막 이렇게 잘 안 해보게 되더라고요. 해보면 되게 편리한데 그죠? 자, 밑에는 애플도 이런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질 거다. 생성형 AI 스마트폰은 이미 기존 스마트폰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 기계 학습의 AI가 아닌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사용되는 휴대폰을 말하는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생성형 AI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는 11%에서 27년이 되면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열리는 이 개발자 회의에서 이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를 할 거다라고 합니다. 네. 기조연설이 오전 10시에 열리고 기조연설이 끝나면 바로 1시부터 플랫폼 연두교서, 플랫폼 State of the Union
이 연설이 개최된다고 하네요. 애플에 따르면 행사 주간에 100회 이상 기술 세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샘 올트만이 평생 모은 재산 절반은 기부. 근데 이 타이틀 보면서 평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아직까지는 좀 젊지 않습니까? 읽어볼게요. 자, 올트만이 평생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이 평생이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인지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인지. 자, 28일 자산 10억 달러 이상 재산을 가진 세계 억만장자들의 기부 클럽인 더 기빙 플래지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올해 연례 모임에서 올트만이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네요. 더 기빙 플래지는 2010년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창업자 부부가 함께 설립한 기부 클럽이네요. 30개국 240명 이상의 억만장자가 기부자 명단에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240명. 자, 올트만이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사회의 발판을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서약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갚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네요. 챗GPT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올트만은 성공적인 기술 벤처 투자를 통해서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고 올해 38세네요. 38세. 인 올트만의 CEO의 자산은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20억 달러에서 절반이면 10억 달러니까 1조 3,700억 정도를 기부를 하네요. 미국은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그죠. 그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은 그게 하나의 거의 의무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부가. 네, 이런 좋은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빨리 많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